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3층 복도. 오준미 씨 43살의 여성이 복도 끝 307호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문손잡이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20분째 같은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시냐고,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준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빛바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편지의 가장자리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누런 종이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 병원을 찾은 것은 정확히 1년 만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준미 씨는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곳에 모시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 준미 씨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드라마의 경쾌한 음악이었죠. 준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 창가 쪽 침대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최순덕 씨, 올해 88살, 준미 씨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순덕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죠. 준미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님이라고요. 하지만 순덕 씨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최순덕 씨는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아들의 이름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그녀는 30년 전 어느 여름밤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준미 씨는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편지의 첫 줄.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모든 것은 이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3월, 정확히 1년 전 그날, 오준미 씨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될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숨겨진 한 가족의 비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날 밤 경기도 가평군 석봉리 산골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3층 복도입니다. 오준미 씨 43살의 여성이 복도 끝 307호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20분째 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괜찮으시냐고요. 준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빛바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편지의 가장자리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누런 종이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불에 타다가 급히 꺼낸 듯한 그런 흔적이었습니다. 오준미 씨가 이 병원을 찾은 건 정확히 1년 만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그녀는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곳에 모시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 준미 씨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밤 꿈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준미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드라마의 경쾌한 음악이었죠. 하지만 그 음악이 지금 준미 씨에게는
너무도 부조화스럽게 들렸습니다. 준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하얀 침대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최순덕 씨, 올해 88살, 준미 씨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순덕 씨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곱고 당당했던 어깨가 이제는 굽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나이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준미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님이라고요. 하지만 순덕 씨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순덕 씨는 3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아들의 이름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죠. 이제는 밥을 먹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그녀는 30년 전 어느 여름밤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라고요. 준미 씨는 순덕 씨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순덕 씨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준미 씨는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편지의 첫 줄.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모든 것은 이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3월, 정확히 1년 전 그날, 오준미 씨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될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시댁 다락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상자. 먼지가 두껍게 쌓인 3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상자. 그 안에는 편지 17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름으로 시작하는 편지들. 정희야, 정희야, 정희야. 그리고 준미 씨는 알게 됐습니다. 30년간 숨겨진 한 가족의 끔찍한 비밀을요. 준미 씨는 순덕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노인이 과연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을 당했던 걸까요? 순덕 씨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30년 동안 매일 밤 혼자서 괴로워했을 거라는 것을요. 준미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떠나던 그날 엄마는 너무 무서웠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우리 집안 망신될까봐. 준미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미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라고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준미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순덕 씨는 준미 씨를 딸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떠나버린 딸, 최정희로요. 순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미 씨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준미 씨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라고 순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준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딸을 보낸 죄책감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요. 순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야, 엄마 용서해다오. 라고 순덕 씨는 반복했습니다. 준미 씨는 순덕 씨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앙상한 몸. 한때는 당당했을 이 여인이 이제는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준미 씨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30년 전 그날 밤, 경기도 가평군 석봉리 산골 마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정이라는 18살 소녀는 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 순덕은 왜 30년 동안 이 편지들을 불태우지 못한 걸까요? 준미 씨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노인도 자신도 그리고 어디선가 살아있을지 모를 정의도 모두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준미 씨는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17통의 편지 모두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년 3월 준미 씨가 처음으로 그 상자를 발견했던 날로요. 과연 그날 다락방에서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때는 1년 전인 202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가평군 석봉리 산자락에 자리한 2층 한옥. 최순덕 씨가 5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마당의 매화나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듯한 그런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오준미 씨는 남편 최민수 씨와 함께 이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덕 씨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한 후 짐을 정리하는 중이었죠. 준미 씨는 거실에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한복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듯 깨끗한 한복들. 하지만 세월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부엌에서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기 그릇, 녹그릇, 유리컵들. 모두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때 민수 씨가 불렀습니다. 여보, 다락방에 뭐가 엄청 많던데 같이 올라가 볼래? 라고요. 준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코를 찔렀습니다. 준미 씨는 기침을 했습니다. 민수 씨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다락방 안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오래된 옷가지, 깨진 화분, 녹슨 공구들,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날 준미 씨는 이 다락방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먼지 쌓인 공간에 30년 전 한 소녀의 비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준미 씨는 다락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삐걱거렸습니다. 오래된 마루가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준미 씨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목재 상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옛날 약상자 같았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데 이 상자만은 조심스럽게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요. 민수 씨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미 씨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 단 2글자. 하지만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의. 그 이름을 본 순간 민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이름.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 이 집안의 금기. 민수 씨는 상자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준미 씨는 달랐습니다. 7년간 신문사 탐사보도부에서 일했던 기자. 진실을 파헤치는 게 직업이었던 여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수 씨가 녹슨 자물쇠를 억지로 열려고 했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자물쇠를 완전히 고착시켜 버렸습니다. 민수 씨는 드라이버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 경첩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딸깍.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순간 준미 씨와 민수 씨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여러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 빛바랜 종이, 빨간 끈으로 묶인 편지 묶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모든 편지의 가장자리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마치 불에 타다가 급히 꺼낸 것처럼요. 어떤 편지는 절반이 타서 없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모서리만 살짝 그을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편지들을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태우지 못했습니다. 준미 씨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봉투는 이미 타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접힌 편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연필로 삐뚤삐뚤 쓰인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획이 흔들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준미 씨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 짧은 문장만으로도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 그 이름이 자기 누나의 이름이라는 걸 민수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상자를 와락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건 버려야 한다고,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미 씨는 상자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라고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 누나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라고요.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누나가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만, 그게 다라고요. 민수 씨가 태어난 건 1979년이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1986년, 누나 정희는 이미 집을 떠난 후였습니다. 가족들은 단 한 번도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준미 씨는 상자 속 편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총 17통의 편지였습니다. 모두 같은 필체로, 같은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정희야, 정희야, 정희야. 같은 이름이 17번 반복됐습니다. 17번의 사죄, 17번의 그리움, 17번의 절규. 준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어머니의 참회록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쓴 보낼 수 없는 편지들.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닳아서 헤어져 있었습니다. 표지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최정희. 준미 씨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8월 14일. 그리고 그 아래 문장. 큰 글씨로 또렷하게 쓴 문장. 내일이면 나는 이곳을 떠난다. 엄마는 절대 모를 것이다. 준미 씨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뜯어낸 것이었습니다. 몇 장이 더 넘겨졌습니다. 모두 찢어져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중간 부분 전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단 하나 남은 페이지. 1994년 8월 15일 오전 8시. 엄마가 알았다. 어젯밤 내 가방을 뒤졌나 보다. 엄마가 나를 막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간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 문장 아래에는 잉크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글씨를 쓰면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1994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던 그날. 18살 소녀 최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준미 씨는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희는 왜 떠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 순덕은 왜 딸을 막으려 했던 걸까요? 민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자기가 알던 가족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대체 뭐였던 거지? 라고 민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준미 씨는 민수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알아내야 해. 진실을 알아내야 해.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미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희 언니가 지금 어딘가에서 살아계신다면? 만약 언니가 우리를 찾고 있다면?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게 맞을까?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미 씨는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습니다. 이 상자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1994년 8월 15일 그날 석봉리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94년 8월 15일 경기도 가평군 석봉리 마을. 당시 이 마을에는 2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마을 이장 집에 한 대, 공중전화가 버스 정류장 옆에 한 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은 물론 없었고 CCTV도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버스로 2시간 반이 걸리는 깊은 산골 마을이었죠. 그날은 광복절 공휴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일찍 마을회관에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여름밤이었죠. 매미 소리가 요란했고 반딧불이가 날아다녔습니다. 오후 8시, 최순덕 씨, 당시 58살이었던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 정희, 18살 소녀는 2층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순덕 씨가 계단 아래에서 불렀습니다. 정희야, 저녁 먹어라 라고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정희야 라고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피곤한가 보다 싶어서 그냥 뒀습니다. 요즘 정희가 많이 피곤해 보였거든요. 얼굴도 창백했고 입맛도 없어 보였습니다. 순덕 씨는 그게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오후 9시 순덕 씨는 2층으로 올라가 정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자니?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교복이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가방이 없었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덕 씨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정희가 친구 집에 갔나 보다 싶었다고 하더군요. 워낙 얌전한 애라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 정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는 이웃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정희 봤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순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 11시 순덕 씨는 마을 이장 박종수 씨, 당시 52살이었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박 이장이 나중에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순덕이가 헐레벌떡 뛰어왔다고 합니다. 얼굴이 새하얗더랍니다. 우리 정희가 없어졌다고 찾아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박 이장은 즉시 마을 청년 5명을 모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마을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산길을 뒤졌습니다. 정희가 넘어진 건 아닌지 다친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냇가를 뒤졌습니다. 혹시 물에 빠진 건 아닌지 살폈습니다. 밭을 뒤졌습니다. 폐가를 뒤졌습니다. 버려진 창고를 뒤졌습니다.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박 이장은 가평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파출소장이었던 김태수 씨, 현재 78살인 그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 11월에 만난 김 씨의 증언입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 가출인 줄 알았답니다. 18살 소녀가 집에 안 들어왔다. 뭐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이상했다고 합니다. 김 파출소장이 도착한 건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그는 정희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출한 애치고는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었다고 하더군요. 옷도 정갈하게 개져 있고 책상도 깨끗하고 마치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모든 걸 정리해 둔 것처럼 보였답니다. 김 씨는 이웃들을 모아 다시 한번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남자들은 산을 뒤졌고 여자들은 집집마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월 16일 오전 10시 가평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추가로 파견됐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원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정희가 어디로 갔을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정희에게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정희는 늘 조용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애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요. 8월 17일 수색경까지 투입됐습니다. 정희가 입었던 옷 냄새를 맡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냄새를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즉 정희가 버스를 탔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을을 떠났다는 의미였습니다. 8월 18일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순덕 씨가 갑자기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장 박종수 씨의 증언입니다. 순덕이가 경찰한테 그러더래요. 그만 찾아달라고요. 정희가 연락했다고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찾지 말아달라고요. 김태수 전 파출소장의 증언입니다. 이상했다고 합니다. 딸이 갑자기 사라져서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찾지 말라고 석연치 않았답니다. 김 씨는 순덕 씨를 다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정희 양한테서 연락 왔냐고요. 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다고요. 전화로 얘기했다고요. 서울에 친구 집에 있다고요. 걱정 말라고 했다고요. 그럼 정희 양을 직접 만나봤냐고 물었습니다. 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로만 얘기했다고요. 곧 돌아온다고 했다고요. 김 씨는 더 추궁했습니다. 그럼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순덕 씨는 거절했습니다. 정희가 싫어한다고요. 경찰이 연락하면 무섭다고요. 그냥 놔달라고요.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덕 씨 눈빛이 이상했다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당사자가 그만 찾아달라는데 경찰이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요. 결국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1994년 8월 25일 최정의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가출로 분류됐습니다. 수사는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30년 동안 아무도 최정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희가 서울로 시집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니, 외국으로 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순덕 씨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이 왜 떠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하지만 순덕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저 혼자서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읽힐 수 없는 편지를. 정희야 미안하다. 정희야 미안하다. 정희야 미안하다. 17번의 사죄. 과연 순덕 씨는 왜 갑자기 수사 중단을 요청했을까요? 정말 정희에게서 연락이 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2024년 4월 오준미 씨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관계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당시 이장이었던 박종수 씨, 현재 82살인 그였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석봉리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준미 씨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이었습니다. 박 씨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준미 씨가 다가가자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미 씨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최민수 씨의 부인이라고, 순덕 씨의 며느리라고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차라도 한잔하라고 말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준미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님, 1994년 그날 정희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박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정희가 혼자 서 있더래요. 큰 가방을 들고요. 누가 봤냐고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이순자 할매라고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 토박이라고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다고요.
준미 씨는 곧바로 이순자 씨, 현재 85살인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가평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미 씨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 씨는 준미 씨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민수 며느리 맞냐고 소문은 들었다고요. 준미 씨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1994년 8월 15일 정희 언니를 보셨다면서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5시쯤이었다고요. 시장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정희가 서 있더래요. 이 씨는 그날의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등산용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요.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그 더운 날에 그렇게 큰 가방을요. 이 씨가 물었답니다. 정희야, 어디 가니? 라고요. 하지만 정희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웃기만 하더래요.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다고 이 씨는 말했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다고요. 뭔가 슬픈 웃음이었다고요. 마치 이별을 고하는 것 같았다고요. 이 씨는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와서 정희가 탔고 그게 끝이었다고요. 두 번째 증언자를 찾아가는 길. 준미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후 5시 정희는 분명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큰 가방을 들고요. 두 번째 증언자는 당시 버스 기사였던 조민호 씨, 현재 76살인 그였습니다. 조 씨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준미 씨는 전화로 약속을 잡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조 씨는 작은 카페에서 준미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는 희끗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을 기억하냐고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6시 버스에 정희가 탔다고요. 석봉리에서 가평터미널까지요.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고요. 정희의 상태가 어땠냐고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조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울고 있었다고요. 소리 안 내고 눈물만 흘리더래요. 조 씨는 그게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말을 걸어볼까 했다고요.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요. 가평터미널에서 정희가 내렸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증언자는 당시 가평터미널 매점 주인이었던 정미숙 씨, 현재 80살인 그녀였습니다. 정 씨는 여전히 터미널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같은 자리였습니다. 준미 씨가 찾아가자 정 씨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1994년 8월 15일을 기억하냐고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쯤 정희가 매점에 왔다고 합니다. 컵라면이랑 물을 샀다고요. 그리고 공중전화 쪽으로 갔다고요. 전화를 했냐고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통화했다고요. 목소리가 크진 않았는데 뭔가 다급한 것 같았다고요.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아냐고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요. 하지만 전화 끝나고 나서 정희가 벤치에 앉아서 한참 울더래요. 정 씨가 다가가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냥 고개만 저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네 번째 증언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파출소장 김태수 씨가 기록해둔 미공개 진술서에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김민재, 가명입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준미 씨는 김태수 전 파출소장을 통해 이 진술서를 입수했습니다. 김민재의 1994년 진술서 내용입니다. 밤 9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서울 가는 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때 한 여자애가 터미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요. 울고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 여자애가 정이었냐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경찰이 보여준 사진과 비슷했다고 김 씨가 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김 씨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나이 든 여자 한 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다고요. 그 여자가 정희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하더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고요. 하지만 그 여자가 정희 팔을 잡아 끌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둘이 터미널을 나갔다고 김 씨가 답했습니다. 자신은 그게 엄마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신경 안 썼다고요. 준미 씨는 이 진술서를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50대 후반의 여자. 1994년 당시 최순덕 씨의 나이는 58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증언자는 마을 이웃 김영희 씨, 당시 45살, 현재 75살인 그녀였습니다. 김 씨는 석봉리 마을을 떠나 수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준미 씨는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준미 씨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민수 며느리라며 소문 들었다고요. 준미 씨는 1994년 8월 15일 밤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거 보신 적 없냐고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있다고요. 그날 밤 11시쯤이었다고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고요. 커튼 틈으로 내다봤다고요. 뭘 보셨냐고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김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순덕이가 뭔가를 땅에 묻고 있었다고요. 뒷마당에요. 삽으로 구덩이를 파더래요. 뭘 묻는 건지 보셨냐고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고요. 하지만 천 같은 게 보였다고요. 파란색 천이요. 가방 같기도 하고요. 준미 씨는 5명의 증언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5시 정희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 이순자 증언. 오후 6시 정희 가평행 버스 탑승 조민호 증언. 오후 7시 정희 가평 터미널에서 전화통화 정미숙 증언. 오후 9시 정희 50대 여자와 함께 터미널 떠남 김민재 증언. 밤 11시 순덕 뭔가를 뒷마당에 묻음 김영희 증언. 준미 씨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순덕 씨가 그날 밤 딸 정희를 찾아가 어딘가로 데려갔다는 것. 그리고 밤늦게 무언가를 묻었다는 것. 준미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순덕 씨는 정희를 어디로 데려간 걸까요? 그리고 뒷마당에 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024년 5월 준미 씨는 남편 민수 씨에게 조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미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5명의 증언을 정리한 노트였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요. 누나는 분명 서울로 간 거라고요. 하지만 준미 씨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당신 누나 연락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연락 받은 적 있어? 라고요. 민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준미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댁 뒷마당을 파보기로 한 것입니다. 5월 12일, 준미 씨는 작은 삽을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순덕 씨가 무언가를 묻었다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김영애 씨가 가르쳐준 위치였습니다. 큰 감나무 아래, 마당 구석, 땅은 딱딱했습니다. 오랜 세월 다져진 땅이었습니다. 준미 씨는 삽을 꽂았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5월의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1시간이 넘게 땅을 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삽 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천 조각이었습니다. 파란색 천, 흙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준미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배낭이었습니다. 등산용 큰 배낭. 증언에 나온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준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준미 씨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그리고 그 아래의 이름, 강지우. 준미 씨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이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4년 당시 그곳에는 은혜의 집이라는 미혼모 시설이 있었습니다. 준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낭을 꼭 안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여름, 18살 최정희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몰래 서울의 미혼모 시설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순덕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터미널에서 강제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짐을 모두 뒷마당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럼 정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준미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준미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병실. 준미 씨는 순덕 씨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희 언니 어디 계세요? 라고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순덕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미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1994년 8월 15일 언니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라고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미 씨는 포기하려던 순간 순덕 씨가 갑자기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초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켜줬어. 라고요. 준미 씨는 놀랐습니다. 네? 라고 되물었습니다. 내가 내 딸 지켜줬어. 라고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준미 씨는 더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다시 창밖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엄마가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준미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순덕 씨는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치매가 그녀를 과거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기억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미 씨는 혼자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름, 강지우. 준미 씨는 이 이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정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리고 강지우는 누구일까요? 2024년 7월. 준미 씨는 수첩에 적힌 이름 강지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조회. 기자 시절 동료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미 씨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지우. 남성. 나이 50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생년월일 1995년 2월 3일. 준미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희가 사라진 게 1994년 8월.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1995년 2월 3일 강지우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준미 씨는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준미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준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지우 씨십니까? 라고요. 네, 그런데요. 라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준미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이름은 오준미입니다. 혹시 최정희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미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십니까? 라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미 씨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지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라고요. 준미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희 언니가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라고 지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계십니다. 라고 지우 씨가 답했습니다. 준미 씨는 즉시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준미 씨는 부산 해운대의 한 작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정희 언니를 만나는 겁니다. 준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강지우 씨가 나왔습니다. 중견기업 회계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어머니는 안에 계십니다. 라고 지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고 지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족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고요. 제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요. 준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정희, 48살.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준미 씨가 다가갔습니다. 언니, 오준미라고 합니다. 저는 민수 동생 부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준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잘 있어요? 라고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잘 있어요. 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라고 준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돌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미 씨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94년 여름, 18살의 정희는 당시 25살의 동네 청년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약혼자가 있는 몸이었다고요. 정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미혼모 시설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순덕이 알게 됐습니다. 순덕은 터미널까지 쫓아왔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소리 질렀어요. 내가 그 애를 낳으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마을에서 사느냐고. 정희는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저는 도망쳤어요. 터미널 화장실에 숨었어요. 그리고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화장실에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고요. 미혼모 시설 은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1995년 2월 3일 정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지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못 보냈어요. 이 아이는 제 전부였거든요. 라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키우며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그녀는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혼모들을 돕는 상담사였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라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준미 씨가 물었습니다. 언니 3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렸어요. 그날 밤 터미널에서 엄마는 제게 말했어요. 내가 그 애를 낳으면 넌 내 딸이 아니다라고. 준미 씨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순덕은 딸이 집을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의 짐을 모두 뒷마당에 묻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정희가 서울로 시집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과연 순덕은 정말로 딸을 버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준미 씨는 부산에서 돌아온 후 다시 다락방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을린 편지 17통. 이제 그 편지들을 읽어볼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1995년 3월 작성.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떠나던 그날 엄마는 너무 무서웠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우리 집안 망신될까봐. 하지만 내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집안의 체면이 아니라 너였다는 걸.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준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 1995년 8월 작성. 정희야, 엄마가 서울에 갔다 왔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을 찾아갔다. 하지만 너는 이미 떠난 후였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 엄마는 너를 찾을 수가 없구나. 순덕은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서울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 1996년 3월 작성. 정희야, 내 동생 민수가 오늘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민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엄마는 민수에게 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 너무 창피해서? 아니다. 너무 미안해서다. 네 번째 편지. 1997년 12월 작성. 정희야, 크리스마스다. 엄마는 혼자 케이크를 샀다. 촛불을 켰다. 내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하지만 먹을 수가 없더라. 혼자 울기만 했다. 5번째 편지. 1998년 5월 작성. 정희야, 오늘 시장에서 너 또래 아이를 봤다. 아기를 안고 있더라. 혹시 너도 아기를 낳았을까?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엄마는 손주 얼굴도 볼 수 없구나. 6번째 편지. 2000년 1월 작성. 정희야, 새로운 천년이 밝았다.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너 없는 세상은 모두 무의미하다. 7번째 편지. 2001년 9월 작성. 정희야, 민수가 대학에 갔다. 서울대학교. 너도 가고 싶어 하던 학교. 민수가 합격했을 때 엄마는 너를 생각했다. 내가 있었다면 함께 기뻐했을 텐데. 8번째 편지. 2003년 11월 작성. 정희야, 엄마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서 당뇨라고 한다. 민수는 고등학생이 됐다. 엄마는 죽기 전에 너를 한 번만 보고 싶다. 9번째 편지. 2005년 4월 작성. 정희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을 불렀다. 정희, 정희, 라고. 아버지도 너를 보고 싶어 했다. 10번째 편지. 2007년 8월 작성. 정희야, 13년이 지났다. 13년 동안 엄마는 너를 찾았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다. 11번째 편지. 2010년 5월 작성. 정희야, 민수가 결혼한다. 며느리가 착하다. 내가 있었다면 좋아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민수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너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엄마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차마 말할 수가 없구나. 12번째 편지. 2012년 2월 작성. 정희야, 오늘 내 생일이다. 내가 태어난 날. 엄마는 케이크를 샀다. 촛불을 켰다. 생일 축하한다, 정희야. 어디에 있든 건강하길 바란다. 13번째 편지. 2014년 8월 작성. 정희야, 20년이 지났다. 20년 전 오늘 너는 떠났다. 엄마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한다. 내가 버스를 타고 떠나던 모습, 뒤돌아보지 않던 너의 뒷모습, 엄마는 평생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14번째 편지. 2015년 1월 작성. 정희야, 엄마가 이제 기억을 잃어간다. 의사가 치매라고 한다. 엄마는 내 얼굴도 잊어버릴까봐 무섭다. 사진을 매일 본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 그 사진만은 잊지 않으려고 한다. 15번째 편지. 2015년 6월 작성. 정희야, 엄마가 이 편지들을 불태우려고 했다. 너에게 보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으니까 라이터를 켰다. 편지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태울 수가 없었다. 이 편지라도 남겨야 엄마가 너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편지들이 그을려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편지를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태우지 못했습니다. 16번째 편지. 2016년 3월 작성. 정희야,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 오늘 아침에 민수 이름을 잊어버렸다. 며느리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너만은 기억한다.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웃음, 모두 기억한다. 17번째 편지. 2017년 8월 작성.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정희야,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 엄마가 이제 글을 쓸 수가 없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보이지 않아서. 정희야,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이것만 알아다오.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엄마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다.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만났다. 꿈에서 너는 늘 웃고 있었다. 정희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평생, 영원히. 준미 씨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순덕은 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찾을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곳도 없는 편지를, 딸이 읽을 수도 없는 편지를, 그리고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 편지를 불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태우지 못했습니다. 편지의 가장자리만 그을린 이유였습니다. 이 편지들은 한 어머니의 참회록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쓴 사죄의 기록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이 30년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12일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준미 씨는 307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순덕이 쓴 17통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라고 준미 씨가 불렀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미 씨는 순덕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미 씨는 계속 읽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17번째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순덕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가 살아있니? 라고요. 준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살아계세요. 부산에 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자는? 이라고 순덕이 물었습니다. 있어요. 이름은 강지우. 올해 30살이에요. 회사 다녀요. 라고 준미 씨가 답했습니다.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구나. 라고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병원 로비에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최정희, 48살. 그녀는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준미 씨가 전화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편지를 쓰셨다고, 20년 넘게 편지를 쓰셨다고, 언니를 찾으셨다고. 처음에 정희는 거절했습니다. 엄마를 만날 용기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미 씨는 편지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정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갈게요. 라고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습니다. 정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07호실. 문 앞에서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있는 노인.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 하지만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라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정희야. 라고 순덕이 말했습니다. 네, 엄마. 라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라고 순덕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라고 정희가 울며 말했습니다. 30년. 두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한 시간입니다. 순덕은 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가 상처 입을까봐 서로를 아끼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미 씨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순덕의 병실에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지우, 30살, 정희의 아들이자 순덕의 외손자였습니다. 할머니, 라고 지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순덕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잘생겼구나. 라고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희 닮았구나. 라고요. 그날 이후 정희는 매주 부산에서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덕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끔은 정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손을 잡으면 순덕은 늘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더라? 라고 순덕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희요. 라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아, 정희, 우리 딸. 이라고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 11월 3일 현재 최순덕 씨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딸 정희는 여전히 매주 찾아갑니다. 아들 지우도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옵니다. 며느리 준미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아들 민수도 이제는 누나를 만납니다.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고요. 하지만 어쩌면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다락방에 숨겨진 편지 한 묶음이 30년 만에 가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준미 씨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입니다. 제가 그 상자를 열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도 후회하며 돌아가셨을 거고 언니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겠죠. 진실은 때론 아프지만 그 아픔을 마주해야만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1994년 8월 15일 밤 석봉리 마을에서 사라진 소녀.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그녀는 한 번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만날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많지 않으니까요. 2025년 11월 가을. 부산 해운대 바닷가. 정희와 순덕이 함께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순덕은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정희가 어머니 무릎에 담요를 덮어줍니다. 엄마, 춥지 않으세요? 라고 정희가 묻습니다. 괜찮다. 라고 순덕이 대답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갈매기가 울부짖습니다. 순덕이 갑자기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정희야. 라고 부릅니다. 네, 엄마. 라고 정희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순덕이 말합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라고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바다를 바라봅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붉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늦게 도착합니다. 어떤 용서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주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30년 전 다락방에 숨겨진 편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때론 찾아내기 어려울 뿐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용서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